4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진 지문입니다. 먼저 1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의 조문은 대개 A에 해당하면 B를 해야 한다 처럼 요건과 효과로 구성된 조건문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은 아니다. 자, 일의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뜻이나 결과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법조문에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이 아닌 이유, 바로 불확정 개념 때문인데 그 불확정 개념이 무엇이냐면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지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 간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예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는 조문을 들 수 있다. 자, 여기서 지금 예시를 들었는데요. 지금 조문을 보면은 조문은 아까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예시에서 요건은 뭘까요? 그렇죠. 손해배상액이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요게 바로 요건이 될 수 있겠고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요 부분이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루어진다. 자, 여기까지가 1문단 내용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법령 조문은 이제 요건과 효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요건이나 효과가 항상 일의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 여기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는지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불확정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 그 상황을 고려해서 봐야지만 의미가 파악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1문단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법조문에 사용된 불확정 개념 해서 이 불확정 개념의 예시도 한번 봤습니다. 2문단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 손해배상을 할 때 그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밝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네요.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 굳이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언제일까요?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을 때입니다. 이때 손해액수가 얼마로 증명되든 손해배상 예정액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초과할 수는 없다. 이 말이네요. 한편 위약금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이때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앞에 1문단 내용이랑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자, 위약금에는 손해배상
예정액과 그 다음에 위약벌이 해당하는데, 자, 만약에 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으면 어때요? 증명을 안 해도 이 채권자가 그 증명을 굳이 하지 않아도 채권자는 예정액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증명을 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때요? 그 채권자는 손해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위약벌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손해액을 증명했을 경우 손해배상액과 같이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손해배상 예정액과 달리 이거는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얘는 법원이 자의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감액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겠네요.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 주요 내용을 꼽아보자면, 그쵸?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그 지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3문단 읽어보겠습니다. 불확정 개념은 행정법령에도 사용이 됩니다. 행정법령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행하는 법 집행인 행정작용을 규율한다.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로서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특정 내용의 행정작용은 기속행위이다. 자, 여러분 기속행위가 뭐냐면 어떤 법규 집행에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그런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그쵸? 그래서 재량행위랑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 주어졌을 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이다.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재량행위이다. 자, 지금 그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할 때 행위가 두 가지로 나뉘는데 기속행위와 그쵸, 재량행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은 그 둘 중에 대개는 재량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산문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자, 산문단에서는 행정법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법령에 사용된 불확정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4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고 한다. 자, 재량 준칙이 뭐라고요? 재량 준칙은 행정청이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재량으로 정하는 어떤 재량 행사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므로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근거 법령 위반은 아니다. 자, 재량 준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특정 요건 하에 재량 준칙대로 특정한 내용의 적법한 행정작용이 반복돼서 행정 관행이 생긴 이후에는
같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내용의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 행정청은 평등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자, 행정관행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을 반드시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준칙을 적용해서 의뢰 이러한 사건이면 이렇게 처리했어 라는 어떤 행정관행이 생겼을 때 자, 이걸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법령 위반은 아니지만은 이 행정관행이 생긴 후에는 똑같이 동일한 행정작용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 사건이든 이 사건이든 어때요? 평등하기 때문에 똑같이 처리해야 된다는 평등 원칙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문단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재량 준칙과 그리고 행정 관행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문단에 걸쳐서 불확정 개념과 이것을 법조문에 적용된 특히나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련된 예시를 바탕으로 알아봤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내용 일치 문제네요. 1번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는 모두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 어때요? 1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문단에는 법령의 조문은 요건과 효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맞는 선지이고요. 2번 법원은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을 적용할 때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이것도 1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 나와 있을까요? 자, 이때 법원은 요건과 효과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법령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자, 불확정 개념에 개념에 나와 있었죠. 1문단 가보시면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그 상황에 맞는 진정한 의미가 파악된다. 이것이 바로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불확정 개념이 사용된 행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재량행위인 경우보다 기속행위인 경우가 많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산문단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자, 산문단에서 보면은 법령에서 불확정 개념이 사용되면 이에 근거한 행정작용은 대개 재량행위다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틀린 내용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기속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재량행위인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답은 4번이겠습니다. 5번 불확정 개념은 행정청이 행하는 법 집행 작용을 규율하는 법령과 자, 이걸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얘는 행정령을 말합니다. 자, 그 행정령에 관련된 내용은 산문단에 나와 있었고요. 개인 간의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이건 뭘까요? 네, 민법이죠. 자, 민법과 관련된 거는 1번에 그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때요? 민법과 행정령 모두 불확정 개념을 사용할 수 있죠? 따라서 맞는 선지이므로 첫 번째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은 바로 사문단의 재량 준칙입니다. 그래서 이 재량 준칙에 대해서 묻는 문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재량 준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진 맞아요.
이리적이지 않는 개념으로 규정된다. 자, 이리적이고 아니고에 관련된 것은 누구에 대한 내용인가요? 얘는 그렇죠. 불확정 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관련된 내용일 뿐더러 재량 행사 기준이 명확히 되려면 이리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이 틀렸다고 할 수 있으므로 1번은 맞는 선지가 아니겠네요. 2번. 재량 준칙으로 정해진 내용대로 재량을 행사하는 행정작용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그렇죠.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번. 재량 준칙으로 규정된 재량 행사 기준은 반복되어 온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져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자, 이 재량 준칙은 행정작용 전에 지금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분단 내용을 보시면 행정청은 재량으로 재량 행사의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재량 준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준칙에 따라서 적법한 행정작용의 내용대로 정해진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순서 면에서 틀렸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선지가 아닙니다. 4번.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행정청은 특정 요건 하에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재량 준칙대로 재량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반드시 재량 준칙이 정해져야 재량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정해지지 않아도 재량 행사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틀린 선지이고요. 5번. 재량 준칙이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으면 자, 특정 요건에서 적용된 선례가 없다. 이걸 다시 말하면 뭘까요? 그쵸. 행정 관행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면, 생기기 전이라면 행정청은 동일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행정작용을 할 때 재량 준칙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자, 지금 3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던 건 뭐였나요? 반복돼서 행정 관행이 생긴다면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평등 원칙에 의해서 동일한 행정작용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행정 관행이 생기기 전이면은 지킬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 내용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문제이네요. 3점짜리입니다. 보기 먼저 보겠습니다.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그 대가로 100을 받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했다. 그 후 갑이 계약을 위반하여 을은 80의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해보자. 자, 가볼게요. 갑과 을 사이에 위약금 약정이 없었다. 자, 지금 가 상황을 보자면 위약금 약정이 없었대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쵸. 손해배상 예정액이 없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갑과 을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었을 때 위약금이라는 거는 너가 이 계약을 어겼을 때 너 이만큼 배상해라는 금액인 건데 그게 없었다라는 것은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할 수 있는 예정액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 채권자는 어떤 의무가 있어요?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난관에 처해 있겠죠. 자, 나 상황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자, 위약금 100을 약정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손해 예상 배정액이 뭐예요? 100이라는? 아이고, 잘못했네요. 자, 손해 예상
손해배상 예정액. 손해배상 예정액이 100이라는 뜻이겠네요. 그 다음에 위약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했다. 자, 1문단에서 위약금의 성격이 뭔지 정해지지 못했을 때에는 이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다뤄진다라고 했으므로 네, 이 위약금 100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되겠네요. 나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다 상황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위약금 100을 약정했고 똑같은 상황이죠, 나와.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버림을 증명되었다. 자, 위약버림이 증명되었을 경우 우리가 이 문단 내용을 보자면 그렇죠. 손해배상 예정액과는 달리 법원이 감액할 수 없고 그리고 채권자가 손해액수를 증명하면은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다. 자, 지금 손해를 입은 금액이 얼마죠? 80이었죠. 여기 80의 손해를 봤다고 나와 있잖아요. 자, 위약버림이 증명되었을 때는 위약금 100과 그 다음에 손해 액수를 증명했을 경우 80을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가나 다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세금이나 이자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단서를 붙였어요. 자, 한번 분석해 봅시다. 1번. 가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도 갑이 을에게 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 자, 가의 상황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아니고 없었고 그리고 채권자는 손해액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증명하지 못하면은 어때요? 지급할 의무도 없겠죠. 자, 2번. 나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자, 법원이 감액할 수 없는 경우는 뭐였나요? 그렇죠. 위약금의 경우인데 자, 지금 위약금의 성격이 증명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쵸? 아, 위약벌이 지금 법원이 감액할 수 없는데 지금 이 나 같은 경우는 위약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감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죠. 얼마? 100이죠. 그쵸?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손해액수를 뭐 밝히든 밝히진 않든 간에 중요하지 않고 얘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 그거와 상관없이 100을 지급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맞는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3번도 한번 봅시다. 나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이 을에게 100을 지급해야 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죠. 방금 설명했습니다. 자,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어쨌든 100을 지급해야 되고 이것을 법원이 상황에 따라서 감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다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되는 거 맞죠? 위약금 100에 손해액 80. 그리고 법원은 이것을 감액할 수 없죠. 왜? 이것은 위약벌이기 때문에. 자, 5번. 다에서 을의 손해가 얼마인지 증명되지 못한 경우 갑은 을에게 얼마를? 자, 만약에 손해액이 지금 증명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갑은 을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돼요? 위약금 100을 지급해야 돼요. 80이 아니라 100이기 때문에 틀렸고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는 부분은 맞았습니다. 자, 지금 보기에 적용하는 문제였지만 차분히 풀어보면은 괜찮죠? 네, 따라서 세 번째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맥상 A에서 E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자, 1번의 A는 맞다라는 단어인데요. 자, 지금
A에서 문맥상 쓰인 의미는 잘 어울리다 라는 뜻인데 지금 1번에 이것이 내가 찾는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봐라 라는 문장에서의 맞다는 어떤 대상의 내용, 정책 따위의 무엇임이 그게 어떤 것이 무엇이 이미 틀림이 없다, 맞다라는 뜻이므로 자, 이 맞다의 의미는 어울리다 라는 뜻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틀린 답이 될 수 있겠네요. 2번 자, B는 조문을 들 수 있다라고 어떤 문맥에서 쓰인 들다인데요. 자, 지금 B에서는 어떤 설명을 위해서 사실을 대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지금 2번에 그 부분은 노후 대책으로 적금을 들다라고 했어요. 적금을 들다의 들다는 어떤 적금이나 보험 따위의 거래를 시작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어떤 설명을 위해서 사실을 대다라는 B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이 아니고요. C, 3번 보겠습니다. C에 지금 받다가 나와 있는데 문맥상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라고 쓰였어요. 그래서 그때 쓰인 받다는 다른 사람이 바치는 돈이나 물건을 맡아두다 라는 의미인데 자, 3번에 그의 파격적인 주장은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라고 쓰였는데 지금 이 주목을 받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대상에게 행동이나 심리적인 작용 따위를 가하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돈을 맡아두다라는 의미의 C랑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역시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D는 고르다라고 있는데, 고르다인데요.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은 D는 산문단에서 반면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그 효과인 행정작용의 구체적 내용을 고를 수 있는 재량이 행정청에게 주어져 있을 때라고 해서 그 D에서는 여럿 중에서 뽑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4번에 보겠습니다. 형은 땀 흘려 울퉁불퉁한 땅을 평평하게 골랐다라고 돼 있어요. 이때 골랐다는 막 들쭉들쭉 그다음에 울퉁불퉁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뽑다라는 의미랑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 역시 답이 아닙니다. 자, 5번 2를 보시면 문맥상 봤을 때 행정청은 편등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때 지키다는 어떤 규정이나 약속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어기지 않고 실행하다 이런 뜻인데 자, 5번을 보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2에서 쓰인 지키다의 뜻과 일치하게 그런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